안녕하세요. 40대 초반 애청자 여성이 사연 보내드립니다. 우리네 옛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어 말과 행동을 착하고 예쁘게 하면 상대방 또한 똑같이 예쁜 말과 착한 행동으로 보답해준다는 뜻이죠. 스스로가 상대방을 나쁘고 모질게 대해놓고서는 정작 자신은 친절한 응답을 받기를 바란다는 것은 애당초 너무나도 이기적인 행동인 동시에 이치에도 맞지 않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속담을 조상님들의 해안이자 아주 간단명료한 인생의 진리라고 생각해요. 아직 40대 초반밖에 되지 않은 젊은 나이인 제가 여러 인생 선배님들 앞에서 함부로 삶의 진리라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다소 민망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지나온 저의 인생 여정이 바로 그 속담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건대 저는 그 속담이 인생의 진리임을 증명하는 산 증인이거든요. 물론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인품이 참 좋은 분이셨던 어머니의 딸로 태어난 덕분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 또한 곱다는 것을 어린 나이부터 일찍 깨달았을 따름이죠. 그걸 일찍 깨달았던 덕분에 저는 비록 나이에 비해서 우여곡절을 참 많은 인생길을 걸어왔을지언정 혼자 외롭게 무너지지는 않을 수 있기도 했어요. 제가 대체 어떤 인생길을 걸어왔길래 이런 속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인생 사연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릴 적 저는 홀어머니 슬하에 일란성 쌍둥이 딸로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조금이라도 먼저 태어난 제가 쌍둥이 여동생의 언니였죠. 그런 저와 여동생은 친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께서 저희를 막 임신하셨을 무렵에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기에 저희 자매는 남아있는 사진 몇 장을 통해 아버지의 얼굴만 어렴풋이 알게 되었을 뿐이었거든요. 그럼에도 저희 자매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며 자라지는 않았습니다. 홀어머니께서 그보다 더 뜨거울 수 없는 자식 사랑으로 저희 자매를 보듬어 주셨거든요. 물론 세상사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는 법이듯이 저희 가정에게도 문제거리는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찢어질 듯한 가난이었죠. 당시 저희 가족은 아주 많이 가난했습니다. 홀어머니께서 쌍둥이 자매를 건사하기 위해 밤이 늦은 시간까지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셨지만 가난의 그림자는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동네 또래 아이들이 다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할 때에도 저희 자매는 그런 건 엄두도 못 내는 형편이었죠. 더군다나 어머니는 공장에서 일하는 시간 동안 저희 자매를 보살펴줄 일가 친척도 없는 처지셨습니다. 결국 저와 여동생은 집에서 단둘이 지내는 시간이 다른 형제 자매들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는 없었는데요. 여린 녀석들 둘이서 맨날 딱 붙어서 지내다 보니 이런저런 다툼이 수시로 벌어졌더랬습니다. 왜 나이대가 비슷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서로 똑같은 것을 가지고 싶어서 종종 다툼이 벌어지고는 하잖아요. 가령 형제 중 하나가 예쁜 옷이나 장난감을 선물 받게 되면 다른 형제도 똑같은 것을 가지고 싶은 어린 마음에 괜히 심통을 부리거나 질투를 하게 되기 마련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건 저와 여동생도 마찬가지였지만 저희 자매 사이에는 가난도 한몫 단단히 거들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은 가정의 경우에는 자녀들에게 똑같은 것을 선물해주면 그만이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럴 여력이 없으셨거든요. 당시 어머니께서 저희 자매에게 주셨던 선물의 대부분은 이웃집 언니 오빠들에게서 물려받은 것들이었습니다. 사정이 그러다 보니
저와 여동생은 둘이 똑같은 선물을 받을 수가 없는 처지였어요. 물려받은 선물들이 똑같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런 사정 속에서 어머니께서는 늘 언니인 저를 먼저 챙겨주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싶은 것을 먼저 고르게 한 뒤에서야 남은 것을 쌍둥이 여동생에게 선물하고는 하셨죠. 하지만 동생은 그게 늘 서운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수시로 투정도 부리고 대놓고 질투도 내고 그랬더랬습니다. 물론 저 또한 그런 동생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저 또한 한참 어린 나이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면서 옆집 언니들이 어릴 적 가지고 놀던 토끼 인형과 곰 인형을 물려받아서 집으로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저와 동생 둘 다 똑같이 토끼 인형을 가지고 싶어 했는데요. 이번에도 어머니께서는 언니인 저에게 선물의 선택권을 먼저 주셨고, 저는 당연히 토끼 인형을 골랐죠. 동생은 원하지도 않던 곰 인형을 선물 받게 되었고요. 그 바람에 크게 토라져 버린 쌍둥이 여동생은 저녁밥도 먹지 않은 채로 칭얼대다가 잠자리에 들게 되었는데요. 무심코 잠들어 있던 제 귀로 어머니께서 동생을 다독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가 먼저 토끼 인형을 골랐잖니. 그니까 이번에는 우리 민지가 언니한테 양보를 해주려무나. 싫어요. 저도 토끼 인형이 마음에 든단 말이에요. 곰 인형은 못생겨서 싫다고요. 그런 말을 곰 인형이 들으면 속상해하지 않을까? 그러는 엄마야말로 왜 맨날 언니만 먼저 챙기세요? 왜 맨날 저한테 양보하라고만 시키냐고요. 엄마가 언니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우리 민지보다는 언니를 먼저 챙기는 거야. 왜요? 엄마가 언니한테 무슨 잘못이라도 했어요? 그런 건 아니지만 엄마가 우리 민지한테만 언니를 선물해 줬잖니. 혹시라도 엄마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 민지한테는 엄마를 대신해 줄 언니가 있지만 언니한테는 아무도 없잖니. 그래서 엄마는 언니한테 늘 미안한 마음이란다. 네, 맞습니다. 당시 어머니께서는 쌍둥이 언니인 저를 편애하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미안한 마음 때문에 저를 우선적으로 챙기셨을 뿐이었죠. 만에 하나라도 어머니께 안 좋은 일이 생길 경우 동생에게는 엄마를 대신해서 자신을 보살펴줄 언니가 있지만 저에게는 그럴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비록 몇 분 차이 나지 않는 쌍둥이 언니일지라도 언니는 분명 언니였고요. 더욱이 어머니의 깊은 마음 씀씀이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어머니께서 동생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우리 민지가 학교에 들어가면 배우게 될 테지만 우리나라에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이 있단다. 그게 무슨 뜻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엄마가 언니를 예쁘고 곱게 잘 키워주고 우리 민지도 언니한테 예쁜 동생이 되어준다면 언니도 엄마한테 착한 딸이자 민지에게는 아주 좋은 언니가 되어줄 거라는 얘기란다. 그러니 민지야, 지금은 조금 서운하더라도 토끼 인형은 언니에게 양보를 해주렴. 그런 어머니의 말씀 덕분에 쌍둥이 여동생은 아주 큰 깨달음을 얻었던 모양이에요. 바로 이튿날 아침에 저에게 그동안 투정 부리고 질투해서 미안했다면서 먼저 사과의 악수를 건네오더라고요. 언니한테 예쁜 동생이 되겠다고 약속에 새끼손가락도 걸었고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간 종종 있어왔던 다툼 덕분에 동생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던 제 마음의 얼음 또한 눈 녹듯이 사르르 녹아내리더라고요.
동생이 저에게 착한 동생이 되겠다면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니까 저 또한 동생에게 좋은 언니가 되어주고 싶었거든요. 어머니에게도 든든한 맏딸이 되어드리고 싶었고요. 이후로 저희 가족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을 서로에게 실천하면서 지냈습니다. 어머니께서 언니인 저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저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애정을 동생에게 마치 물려주듯이 그대로 돌려주었으니까요. 덕분에 저희 가족은 비록 가난하지만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만큼은 부잣집 부럽지 않은 가정이 될 수 있었는데요. 그런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평소 건강이 안 좋은 편이셨던 어머니께서 공장 근무 시간에 갑작스런 심장마비를 일으킨 나머지 세상을 떠나게 되셨거든요. 그제서야 저는 어머니께서 당신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경우를 그토록 대비하면서 살아오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소 건강이 좋지 않으셨던 이유는 선천적으로 심장병을 앓고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지난날 어머니께서 언니인 저를 우선적으로 챙겨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심장병 때문에 언제 갑자기 쌍둥이 딸의 곁을 떠나게 될지 모르니 언니인 저로 하여금 동생을 아끼면서 잘 보살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먼저 챙겨주셨던 셈이었어요. 어머니께서는 당신이 맏딸인 저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면 저 또한 동생에게 사랑을 물려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셨으니까요. 또한 겸사겸사 그런 삶의 무게를 혼자 짊어져야 하는 맏딸인 저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동생을 보살피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모두 잃은 저희 쌍둥이 자매는 어머니의 장례가 끝나고 채 며칠도 되지 않아서 보육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문제는 저희 자매는 각자 다른 보육원으로 보내졌다는 것이었어요. 하필이면 당시는 IMF 사태로 인해 국가 경제가 위기인 상황이었던 바람에 보육원에 자리가 별로 없었거든요. 사설재단에서 운영하는 보육원들은 줄줄이 문을 닫아야만 하는 처지였던 데다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육원들마저도 수용 인원이 꽉 차버렸던 바람에 저희 자매는 여러 보육원을 각자 전전하다가 각자 다른 곳으로 보내진 이후 그나마 그곳에서도 자리가 없어서 또 여기저기로 옮겨져야만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와 쌍둥이 여동생은 결국 서로가 어느 보육원에 자리를 잡았는지를 알 수 없게 되어버렸고요. 저희가 보육원에 정착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복잡했기에 결국 소식이 끊겨버린 것이었죠. 이처럼 갑작스럽고 복잡한 풍파 속에서 어린아이였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매일 밤마다 기도하며 잠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매일 밤마다 딱 한 장 남은 가족 사진을 품에 꼭 끌어안은 채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지쳐서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언니가 훌륭한 어른이 되어서 너를 꼭 찾아갈 테니까 그때 언니가 엄마 노릇을 다 해줄 테니까 제발 건강하게 지내고 있으라는 기도 말이죠. 하지만 그런 기도가 무색하게도 쌍둥이 여동생의 행방은 좀처럼 알 길이 없었고 그러는 사이 어느덧 성인이 된 저는 보육원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말이 좋아서 성인이지 의지할 친척 하나 없이 혼자서 세상으로 나오게 된 갓 20살 심정은 정말이지 막막하고 두렵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낯선 세상과 혼자 온몸으로 부딪혀야만 하는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그랬던 저를 구원해 준 것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산이었습니다. 비록 어머니께서는 물질적인 유산은 한 푼 남겨주지 못하셨지만 아주 큰 마음의 유산을 물려주셨거든요. 그건 바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는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때는 갓 스물이었던 제가 세상에 맞서서 홀로 서기를 막 시작했었던 어느 날의 일이었어요. 그때 저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몇 달치 밀린 고시원 방세를 당장 갚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거리에 나앉게 될 정도로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었죠. 하지만 당시는 우리나라가 IMF의 후유증을 한창 겪고 있었던 시절이었기에 일자리를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었죠. 더군다나 고아원 출신인 갓 20살짜리인 저를 받아주겠다는 회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너무나도 배가 고팠던 저는 저렴한 값으로 배를 채울 수 있는 식당을 찾아서 어느 시장으로 향했는데요. 멀리서부터 풍겨오는 고소한 튀김 냄새를 쫓아가듯이 걷다 보니 웬 옛날 통닭집이 나타나더라고요. 마침 제 주머니에는 면접비로 받은 10,000원짜리 한 장이 들어있었고 또 마침 옛날 통닭 한 마리에 8,000원이더라고요. 이에 저는 큰맘 먹고 옛날 통닭 한 마리를 주문하려고 했는데요. 통닭집으로 들어가려던 저에게 허름한 행색으로 힘겹게 리어카를 끌고 지나가는 폐지 줍는 할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이복의 젊은 처자, 혹시 여유가 되면 이 힘없는 늙은이에게 은혜 한번 베풀어 주지 않겠나? 글쎄요, 저도 지금 사정이 많이 안 좋아서요.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지 말고 통닭 한 마리 사 먹으려던 참이면 이 늙은이에게 한 조각만 나눠줄 수는 없을까? 내가 사흘 동안 한 끼도 못 먹었거든. 순간 저는 크나큰 갈등에 휩싸이고야 말았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사흘씩이나 아무것도 못 잡수셨다는 할머니를 도와드려야 옳은 일이겠지만 당시 제가 머무르던 고시원은 밥과 라면조차 제공되지 않는 저렴한 곳이었기 때문에 또한 이틀 동안 먹은 것이라고는 면접 자리에서 대접받았던 믹스 커피 한 잔이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정중하게 거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저도 마음 같아서는 도와드리고 싶지만 지금 제 사정도 정말 많이 안 좋아서 통닭을 나눠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통닭 한 마리 사가지고 잘 아껴 먹어서 내일 저녁까지는 끼니를 때워야 할 것 같거든요. 아이고, 그렇다면 별 수 없지. 사정이 어렵다니까 이 늙은이는 신경 쓰지 말고 모쪼록 통닭 맛나게 먹고 힘내서 좋은 일만 맞이하기를 바래요. 그렇게 할머니께서는 오히려 저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며 자리를 뜨셨는데요. 통닭이 튀겨지기를 기다리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이 표정에 고스란히 드러났던 모양일까요? 제 또래 통닭집 아들이 닭을 튀기면서 넌지시 말을 걸어왔습니다. 마음이 많이 불편하신가 봐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좀 전에 김씨 할머니랑 얘기하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쪽 사정도 많이 어려워서 김씨 할머니를 도와드리지 못하셨죠? 아, 그렇죠 뭐. 제 주머니에 여윳돈이라도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 통닭값 계산하면 딱 2,000원 남거든요. 그 2,000원도 할머니한테 드릴 수는 없었고요. 그 돈이라도 차비로 아껴두어야 버스 타고 다른 회사 면접도 보러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럼요, 이해합니다. 다들 각자 사정이 있는 법이니까요. 근데 아까 그 할머니랑은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인가 봐요. 이름까지 알고 계시는 거 보면 저희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치고 그 할머니 모르는 사람은 없을걸요. 귀신 들린 할머니로 워낙 유명하거든요. 귀신 들린 할머니라고요? 네, 신기가 조금 있으신 모양인지 가끔 가다가 시장 상인들한테 앞으로 벌어질 안 좋은 일을 예견해 주고는 하시는데 시장 상인들은 그런 김씨 할머니를 영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꺼림칙하게 생각할 이유는 또 뭐래요? 길흉 화복을 미리 점지해 주시면 좋은 일이잖아요. 안 좋은 일을 미리 대비하거나 피해갈 수도 있고요. 시장에서 힘들고 억척스럽게 장사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다들 고집들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김씨 할머니가 아무리 미리 조언을 해줘봤자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있다가 막상 애군을 겪고 난 다음에서야 김씨 할머니를 원망하기 일쑤고요. 귀신 들린 노인네가 말 함부로 해서 괜히 나쁜 일이 생겼다고 말이에요. 그거 참 사람들이 너무하네요. 할머니 입장에서는 호의를 베풀어 주셨던 것 뿐이지. 그걸 악의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나쁜 거잖아요. 그러게요.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고와야 하는 법인데 김씨 할머니께서 베풀어 주신 선의를 고맙게 생각하지는 못할 망정. 심지어 자기들이 조언을 무시해 놓고서는 무턱대고 할머니를 원망하고 귀신 들린 불청객 취급하는 건 사람된 도리가 아니죠. 그런 말을 들은 저는 마음이 더 불편해졌습니다. 김씨 할머니께서는 부탁을 거절한 저에게 도리어 앞날을 축복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감사하다는 인사도 드리지 못했으니까요. 좋은 말을 듣고도 그냥 지나쳐버리는 건 올바른 도리가 아님이 분명하니까요. 이에 저는 주문한 통닭을 얼른 챙겨 들고서는 거스름돈을 받는 것도 잊은 채로 뛰쳐나와 온 시장을 돌아다니며 할머니를 찾아 헤매었습니다. 덕분에 다행스럽게도 김씨 할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었죠. 자네는 통닭집 앞에서 마주쳤던 처자가 아닌가? 네, 할머니. 마음이 너무 죄송스러워서 일부러 찾아다녔어요. 나를 일부러 찾아왔다고? 대체 왜? 생각해보니까 할머니는 저의 앞날을 축복해 주셨는데 저는 감사하다는 인사도 못 드렸더라고요. 아이고, 괜찮아. 아까 보아하니 처자도 배가 많이 고팠던 모양인데 그러다 보면 인사쯤이야 까먹을 수도 있는 법이지 뭐. 아니에요, 할머니. 좋은 말씀을 들었으면 응당 그에 걸맞는 화답을 해드려야죠. 아무튼 제 앞날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좋은 말씀이 저에게 큰 응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건 응원에 대한 보답입니다. 그렇게 저는 아직 따뜻한 온기가 가시지 않은 통닭 한 마리를 통째로 김씨 할머니 손에 쥐어드렸는데요. 그러자 할머니께서 고맙다고 거듭 말씀하시면서도 제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혹시 제 얼굴에 뭐라도 묻었나요? 처자 덕분에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게 되었는데 막상 이 늙은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는 없어서. 그러니 이대로 잠시만 가만히 있어 보시게나. 그때 저는 김씨 할머니께서 관상이라도 봐주시려나 싶어서 잠자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제 얼굴을 그저 바라만 보실 뿐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더라고요. 마치 일부러 시간이라도 끌려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김씨 할머니는 한참이 지나서야 슬며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되었네. 내가 처자한테 해줄 보답은 다 했으니 난 이제 갈 길을 가야겠어. 모쪼록 행복하게 잘 사시게. 말을 마친 할머니께서 유유히 자리를 떠나시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영문 모르는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여쭙기 위해 할머니를 쫓아가려던 바로 그 순간 누군가가 제 손목을 턱 잡더군요. 그는 바로 통닭집 주인 아들이었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제가 얼마나 찾아다녔는데요. 혹시 뛰어오셨어요? 저를 찾아서요? 대체 왜요? 거스름돈을 안 받고 가셨더라고요. 그거 돌려드리려고 시장통을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모릅니다. 맞다, 거스름돈. 감사합니다.
사장님은 참 정직하신 분 같네요. 거스름돈 2,000원을 돌려주려고 손님을 찾아다니는 사장님은 보기 드물잖아요. 그러는 그쪽이야말로 참 좋은 사람이던데요. 제가 좋은 사람이라고요? 할머니께서 손에 들고 가시는 저거 손님께서 드시려던 통닭 맞죠? 아, 네. 할머니한테 좋은 말씀을 들어놓고서는 그냥 말로만 보답해 드리는 건 예의에 어긋나는 일 같아서 선물해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손님은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요즘 세상에 손님처럼 마음씨 따뜻한 사람은 보기 힘들잖아요. 여하튼 실례가 아니라면 제가 식사 한 끼 대접해도 될까요? 지금 저한테 데이트 신청하시는 건가요? 말하자면 그런 셈이죠. 그쪽처럼 마음씨 좋은 사람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자꾸만 샘솟아서 말입니다. 그날 그 통닭집 남자는 쭈뼛쭈뼛 어색하게 웃었고, 그런 모습이 썩 마음에 들었던 저는 그 사람과 짧지만 진한 연애 끝에 마침내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부부는 그날의 일을 김씨 할머니가 저에게 보답을 해주셨던 거라고 생각해요. 할머니께서 말없이 제 얼굴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시간을 끌지 않았더라면 남편은 저를 다시 만나지 못했을 테고, 그랬다면 저희는 부부의 인연을 맺을 수가 없었을 테니까요. 이처럼 저희 부부의 결혼은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처럼 이루어진 셈이죠. 아무튼 행복한 결혼식을 올린 저희 부부는 우리가 처음으로 인연을 맺게 되었던 시장이 있는 동네가 아닌 멀리 떨어진 지역에 신혼방을 차렸습니다. 제가 멀리 떨어진 동네에 있는 중소기업에 합격했거든요. 그곳에서 남편은 작은 가게를 하나 얻어서 옛날 통닭집을 새로 오픈했고, 저는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일하던 시장 통닭집은 원래 주인인 시부모님께서 다시 맡아서 운영하게 되었고요. 물론 처음에는 오직 행복만이 가득한 신혼생활이었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아직 많이 어려웠지만 사랑하는 남편이 함께이기에 마음은 즐거움으로 충만한 나날들이었죠. 어릴 적 어머니를 여의고 쌍둥이 여동생과 헤어진 이후로 늘 가족의 품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저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누리면서 지내는 행복이 크면 클수록 쌍둥이 여동생이 더더욱이 그리워졌습니다. 무릇 행복이란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되는 법인데, 저에게는 행복을 나눌 친정가족이 없을 뿐더러 사랑하는 여동생의 작은 소식조차 찾을 길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아무리 동생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았자 그야말로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아 나서는 격이었죠. 그러나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요. 쉬는 날마다 동생의 흔적이라도 찾기 위해 동생이 지냈을지도 모르는 보육원을 찾아다니던 저는 아주 뜻밖의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간절한 희망을 품고 찾아간 어느 보육원 원장님이 저를 딱 보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번에도 한번 오시지 않으셨었나요? 글쎄요, 전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거 참 이상하네요. 제 기억에는 분명 어릴 적 헤어졌던 언니의 소식을 찾아서 몇 달 전에 한번 오셨던 것 같거든요. 그때 그분이랑 똑같이 생기셨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저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저를 찾아서 여기에 왔었다고요? 네, 그때 분명 쌍둥이 언니를 찾아다니는 중이라고. 그럼 혹시 쌍둥이 언니 되시나요? 네, 맞아요. 제가 그 사람 언니예요. 내 쌍둥이 여동생 민지 언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동생을 찾아다녔던 것처럼 동생 또한 저를 찾아서 보육원들을 돌아다니고 있었다더라고요. 그러다가 마치 기적처럼 동생의 소식이
저에게 닿게 되었던 것이었고요. 저희 쌍둥이 자매는 헤어진 뒤로도 단 한시도 서로를 잊지 않고 살아왔던 것이었죠. 하지만 마침내 동생을 찾아냈다는 기쁨도 잠시, 저에게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잔인한 현실이 닥쳐오고야 말았습니다. 보육원 원장님을 통해서 전달받은 동생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해보았더니 받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전화를 많이 하고 문자 메시지도 남겨본들 동생으로부터 회신은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동생은 보육원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주소 또한 남겨두었었기에 저는 곧장 그곳으로 찾아갔는데요. 동생을 만나러 갔던 그곳에서 저는 집주인 아주머니께 차마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쌍둥이 여동생 민지가 결혼도 하지 못해서 혼자 외롭게 지내던 중 제가 찾아가기 며칠 전에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죠. 순간 저는 머릿속이 아주 새하얘지고 말았습니다. 정말이지 그저 멍할 뿐이었어요. 그토록 오매불만 그리워했던 동생을 마침내 찾게 되었는데 이미 세상을 떠난 다음이라니 그 말을 선뜻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테니까요. 당시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납골당에 놓여있는 쌍둥이 여동생의 사진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도 그 잔혹한 현실이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더욱이 제 마음을 괴롭게 만들었던 건 사랑하는 내 동생이 가족도 하나 없이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동네 이웃들이 대신해서 장례를 치러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동생은 한평생 외롭게 살다 간 것도 모자라서 마지막 순간마저 지켜보는 가족 하나 없이 먼 길을 떠나게 된 것이었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제 동생이 먼저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이웃들에게 많은 온정을 베풀면서 살아왔던 점이었습니다. 덕분에 제 동생의 마지막 떠나는 길은 마냥 외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웃 주민들 모두가 동생의 갑작스런 병고를 비통해하며 정성스레 장례를 치러주셨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언니로서의 제 마음속 괴로움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쌍둥이 여동생이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너무나도 아팠거든요. 사람 참 이상한 게요.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차마 울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저 텅 빈 하늘을 멍한 눈으로 하염없이 바라보기만 할 뿐. 제 눈에서는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어요. 그런 아픔은 비단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곁에는 한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남편이 있었거든요. 남편은 시리에 빠져 지내는 저를 보다 못한 나머지 자신의 고향으로 이사를 가자는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제 곁을 한시도 떠날 수가 없으니 차라리 시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지내자는 얘기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시부모님의 옛날 통닭집을 물려받아서 부부가 함께 둘이 꼭 붙어서 지내며 운영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김씨 할머니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의 인연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셨던 바로 그 김씨 할머니 말이죠. 김씨 할머니와 다시 만나게 된 건 남편과 함께 옛날 통닭집을 운영하던 제가 좀처럼 마음을 잡지 못한 채로 가장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무렵이었습니다. 다른 시장 상인들한테 내쫓기기 일쑤였던 탓에 상점 안으로는 좀처럼 들어오는 법 없던 김씨 할머니께서 그날 처음으로 저희 통닭집에 들어와 앉으시더라고요. 자네 혹시 내 얼굴을 기억하는가? 그럼요. 할머니 덕분에 남편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런 은인을 어떻게 잊겠어요. 아이고, 기억해주니 고맙구만.
나도 여즉 자네를 잊지 않고 지내왔었어. 이 시장통에서 나한테 온정을 베풀어 주었던 사람은 자네랑 자네 남편뿐이거든. 여하간 시장 사람들이 하는 얘기 대충 들었네. 가족을 잃고 시리에 빠져서 지낸다지. 아휴, 어떻게든 이겨내야죠. 언니가 계속 힘들어하면서 지내는 건 하늘에 있는 동생이 원하는 일은 아닐 테니까요. 그러자 김씨 할머니께서 버럭 역정을 내셨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어? 손님이 왔으면 정신 차리고 썩 메뉴판부터 내오지 않고 뭘 하는 게야? 아, 제가 지금 장사할 상황이 아니라서요. 죄송하지만 다음에 다시 찾아주시면 그때 제대로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 이대로 멍하니 지낼 작정인 게야? 자네를 걱정하는 남편이랑 시부모님 생각은 안중에도 없는 거냐고.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지금은 제 마음 하나 버티고 있기가 너무 힘들다고요. 그럼 차라리 속 시원하게 울기라도 하던가. 울음을 터뜨리면 뭐가 좀 달라지나요? 제 마음속 죄책감이 떨쳐지기라도 하겠냐고요.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툭 터놓고 기댈 수는 있게 될 걸세. 자네를 아끼는 사람들 품에 기대서 안겨서 울다 보면 그 힘들고 아픈 마음이 분명 조금씩 나아질 게야. 김씨 할머니의 그 말은 마치 뾰족한 바늘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동생의 일로 인해서 제 마음속에 쌓이고 쌓여왔던 슬픔의 덩어리들을 마치 바늘처럼 콕 찔러서 터뜨려 주셨죠.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크게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고, 김씨 할머니께서는 저를 품에 꼭 끌어안아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런 김씨 할머니의 품이 너무나도 따뜻했던 덕분일까요? 장장 몇 시간이나 목 놓아 울다 지쳐버린 저는 할머니의 품에 안긴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어요. 친어머니의 품에 안겨 잠든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덕분에 저는 동생을 잃은 슬픔으로부터 조금씩 치유되어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김씨 할머니의 삶은 여전히 고되기만 했죠. 지치고 고단한 몸을 매일같이 이끌고 폐지를 주어서 생계를 해결하셔야만 했는데요. 그런 김씨 할머니를 시장 상인들이 좀처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더라고요. 귀신 들린 노인네 얼굴만 봐도 재수없다면서 천대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심지어 그저 폐지를 줍고 있을 뿐인 할머니에게 소금을 뿌리는 만행까지 저질렀죠. 그런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저는 주변 상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제 삶의 은인과도 같은 분이니 앞으로는 험한 꼴 겪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요. 김씨 할머니는 제가 보호할 테니까 다시는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요. 이후 저는 그날의 약속을 철석같이 지켜내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를 저희 가게로 모셔 직접 끼니를 대접하는 등 마치 친딸처럼 살갑게 대우해드렸죠. 김씨 할머니 또한 저에게 마치 친어머니와도 같은 분이 되어주셨어요. 제가 사랑하는 딸아이를 출산하던 날, 제 남편과 시부모님 다음으로 가장 크게 기뻐하셨던 분이 바로 김씨 할머니셨거든요. 이처럼 저에게 김씨 할머니는 또 다른 가족과도 다름이 없는 분이셨지만, 그런 저마저도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특이한 습관 하나가 있으셨어요. 매달 보름이 되는 날이면 폐지 줍는 것도 잊은 채로 그저 멍하니 앉아서 텅 빈 눈망울로 하늘만 바라보며 지내는 것이었죠. 마치 동생을 잃고 시리에 빠져서 지내던 당시의 제 모습처럼 말이에요. 그런 김씨 할머니의 모습에서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음을 직감한 저는 날 잡고 아주 조심스럽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저기 있잖아요, 할머니. 저 뭐 하나만 여쭈어 봐도 될까요? 내가 매달 보름만 되면
왜 온종일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지가 궁금한 기지? 네, 할머니가 그러실 때마다 동생을 잃고 힘들어하던 제 모습이 자꾸만 겹쳐 보여서 걱정되거든요. 할머니께서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으니까 저도 할머니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도 크고요. 괜히 마음 쓸 필요 없어. 시간이 벌써 수십 년도 더 지난 일이라서 이제는 바로잡을 수도 없을 테니 말이야. 무슨 사연이 있긴 있으신 모양이네요. 당연하지. 실은 나도 자네처럼 쌍둥이로 태어났거든. 자네처럼 어릴 적에 쌍둥이 여동생이랑 헤어지게 되었고, 그날 할머니께서는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마침내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저처럼 쌍둥이로 태어난 김씨 할머니께서는 어릴 적부터 신기가 있었다고 해요. 문제는 낳아주신 부모님께서 신기가 있는 딸을 꺼림칙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김씨 할머니는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어느 산속에 있는 작은 사찰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산세가 워낙 험해서 스님들조차 잘 오가지 않는 그런 남자였다고 해요. 김씨 할머니는 그곳에서 스님들 잡수실 밥을 짓고 절간을 청소하면서 더부살이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김씨 할머니는 외톨이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비록 낳아주신 부모에게는 버림받았을지언정 쌍둥이 여동생이 매달 보름날마다 암자로 언니를 찾아와 주었거든요. 그런 동생 덕분에 김씨 할머니는 아주 외로운 삶을 살지는 않을 수 있었고요. 그렇게 어느덧 성년의 해를 맞이하게 되었을 무렵 두 분은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버렸다고 해요. 여동생은 멀고 먼 지역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고 또 하필이면 그 즈음 암자에 큰 불이 나게 되면서 김씨 할머니도 멀리 있는 다른 절로 거처를 옮겨야만 했으니까요. 그래서 김씨 할머니는 지금껏 한평생을 매달 보름날만 되면 동생을 그리워하면서 지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할머니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 또한 헤어진 여동생을 그리워하면서 살아온 입장이었으니까요. 그런 제가 김씨 할머니를 돕고 싶은 마음이 든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고요. 혹시 할머니의 동생분께서 아직 살아계실까요? 글쎄, 그때 소식 끊긴 이후로 수십 년이 흘렀으니 나로서는 알 방법이 없지. 어디서든 아직 살아있기만 하다면야 그저 고마운 일이고, 하늘나라로 갔다면야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나. 그럼 저랑 한번 동생분을 찾아보실래요? 아직 살아계실 수도 있잖아요. 괜히 힘든 고생길 자처하지 말어. 나도 한평생 수시로 동생을 찾아다녔지만 다 수포로 돌아갔으니까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동생분께서 이미 하늘나라에 계시다면 모셔져 있는 산소나 납골당이라도 찾아드리고 싶었어요. 이에 저는 참 부더니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할머니의 문중 종친에 연락해서 동생분의 소식을 수소문해봤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었고요. 할머니께서 태어나셨다던 고향 마을을 찾아가서 동네 터줏대가 멀으신 분들을 만나도 보았지만 다들 연세들이 많이 드셔서 그 동네에 쌍둥이 자매가 있었다는 일조차 제대로 기억하는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저는 절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제 동생을 찾아다니던 때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분이 헤어진 지 벌써 수십 년이나 지나버린 까닭에 자매간의 인연의 끈이 사실상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봐도 무방할 지경이었거든요. 결국 저는 염치 없는 심정을 무릅쓰고 모든 내용을 할머니에게 고백하며 사과를 드렸습니다. 동생분을 찾아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요. 제가 괜히 나서서 할머니 마음만 들뜨게 만들어서 죄송하다고요. 그런데
바로 이튿날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김씨 할머니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생닭을 납품하는 배달 기사님께서 도착하셨어요. 처음 뵙는 분이시네요. 원래 납품해 주시던 최 기사님은 다른 곳으로 옮기셨나 봐요. 오늘만 제가 임시로 배달을 오게 됐어요. 원래 사장님네 담당하던 기사님께서 아들 상견례 일정 때문에 오늘 하루 휴가를 냈거든요. 근데 저 사모님은 언제 또 이 멀리까지 오셨대요? 그렇게 말한 배달 기사님의 시선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혼자 식사 중이시던 김씨 할머니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혹시나 싶은 마음에 배달 기사님께 물어보았죠. 왜요? 저 할머니랑 닮은 분을 어디서 보셨나요? 당연하죠. 제가 한 3시간쯤 전에 다른 지역에 납품하러 갔다가 뵈었거든요. 그게 정말인가요? 다른 사람이랑 착각한 건 아니고요. 아이, 그걸 제가 어떻게 착각하겠습니까?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간 사이도 아니고 제가 벌써 몇 년째 생닭을 납품하는 닭갈비집 사모님이신데요. 더군다나 3시간 전에도 사모님께 제가 직접 납품 결제까지 받았고요. 참으로 놀라운 소식에 저는 그야말로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물론 직접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배달기사님이 김씨 할머니를 먼 지역에 있는 닭갈비집 사모님으로 착각했을 정도로 얼굴이 똑같이 생겼다는 건 그 사모님이 김씨 할머니의 쌍둥이 여동생분일 확률이 컸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두말할 겨를도 없이 김씨 할머니를 모시고 배달기사님께서 알려주신 닭갈비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이지 김씨 할머니와 똑같이 생긴 사모님을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이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 것일까요? 김씨 할머니와 닭갈비집 사모님은 서로를 발견하기가 무섭게 쌍둥이 자매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보시더라고요. 에그머니나, 언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그동안 언니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그러게나 말이다. 오래 살다 보니 이렇게 좋은 날이 다 있구나. 내가 여기 있는 줄 다 알고 찾아온 거야? 어쩐지 아침에 까치가 울길래 반가운 인연이 찾아오려나 싶더라니. 하늘이 도우셨네. 하늘이 도우셨어. 하늘이 나를 도왔다기보다는 귀인이 나를 도운 셈이지. 저기 있는 저 처자가 기어이 내 동생을 찾아주었으니 말이야. 그제서야 동생분은 저에게 예의 갖추어 인사를 하며 크게 보답을 해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보답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라면서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두 분이 해오를 나누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슬며시 자리를 빠져나왔죠. 김씨 할머니와 동생분 둘이서 오붓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김씨 할머니에게 동생분을 찾아주고 돌아오는 길 내내 제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마치 제 동생을 찾은 것처럼 말이에요. 물론 그런 기쁨 뒤에는 곧장 작별의 아쉬움이 찾아왔습니다. 김씨 할머니께서 동생분의 집으로 들어가서 살기로 했거든요. 참 다행이네요. 이제 더는 폐지 주우면서 힘들게 살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시장 상인들한테 멸시당하는 일도 없을 거고요. 그렇긴 하지만 솔직히 조금 아쉽기도 해. 내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대로 동생네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자네를 자주 만날 수는 없게 될 테니 말이야. 에이, 그런 말씀 마세요. 할머니께서 찾아오기 힘드시면 저라도 휴일에 시간 내서 찾아뵈면 되는 일이잖아요. 모쪼록 더는 외롭고 힘들지 않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고마워이. 처자 덕분에 한동안 즐겁게 잘 지내다 가네. 처자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제가 해드린 일이 뭐가 있다고요.
오히려 은희는 할머니시죠. 할머니가 저를 안아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껏 동생을 잃은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니까요. 아무튼 명절 때마다 제가 먼저 찾아뵐 테니까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하지만 저는 김씨 할머니를 먼저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처지가 되어버리고야 말았어요. 사랑하는 제 딸아이가 심장에 선천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알고 보니까 심장병은 저희 외가댁 쪽으로부터 대대로 물려 내려온 일종의 유전인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께서도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동생 또한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아무튼 딸아이의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바로 그날부터 저는 오직 딸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딸아이의 심장은 수술을 받으면 완치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문제는 그 수술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딸아이가 너무 어린 나이였기에 심장이 너무 작아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수술을 진행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나마 가능한 단 한 가지 방법은 다빈치라는 기계팔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었는데 그러려면 멀고 먼 미국 병원까지 가야만 했었어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당시 우리나라에는 다빈치를 이용한 심장 수술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렇다고 당장 딸을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수술을 시켜주자니 그마저도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딸의 수술과 회복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무려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필요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장에서 옛날 통닭집을 작게 운영하는 저희 부부 입장에서는 그런 큰 돈을 급하게 마련할 수 있을 리가 만무했죠. 이에 저는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찾아다녔는데요. 돌아오는 말들은 다들 하나같이 매정하더라고요. 다급한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이대로는 대출이 어렵겠습니다. 담보로 지정할 재산이나 부동산도 없으신 데다가 운영하신다던 자영업 업장 규모가 너무 영세해서요. 유감이지만 다음 기회에 다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이지 이처럼 매몰찬 거절을 몇 차례나 당했는지 몰라요. 시중에 이름 있는 은행이란 은행들은 모조리 찾아다녀봤자 대출 거절당하기는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다 결국 마지막 은행에서마저 거절을 당한 저는 세상이 너무 야속한 나머지 은행 문을 나서기가 무섭게 그 자리에 앉아서 흐느껴 울게 되고야 말았는데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돈 내가 해줄 테니 울지 말게. 아주 익숙한 목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제 어깨를 짚더라고요. 그 누군가를 돌아본 저는 그동안의 온갖 서름이 북받쳐서는 그만 대성통곡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분은 바로 김씨 할머니셨거든요. 에휴, 오죽 급박한 상황이었으면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었을꼬. 필요한 돈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고 그만 울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여긴 대체 어떻게 알고 오셨고요? 간밤에 옥황상제님께서 꿈에 나오셔서는 나를 아주 호되게 꾸짖지 뭐야. 은인에게 받은 은혜도 모르는 배응망덕한 늙은이라고 말일세. 그러면서 이 은행을 보여주더구나. 여기로 가면 은혜를 갚아야 할 깊은 인연이 울고 있을 거라면서. 네, 맞습니다. 평소 신기가 있는 김씨 할머니께서 제가 처해 있던 공경을 꿈속에서 점지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단 만사 제쳐두고 먼 길을 나서서 꿈에서 보았던 은행으로 와봤더니 마침 그곳에서 제가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었던 거고요. 그치만 제가 돈 때문에 울고 있는 줄은 어떻게 아시고. 은행 앞에서 울고 있을 일이 뭐 있겠나.
당연히 돈이 필요해서 울고 있던 중이겠지. 그래서 옥황상제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일 테고, 수십 년 만에 동생을 되찾게 해준 은인에게 보답을 하라는 뜻으로다가 말일세. 그럼 정말 저를 도와주시는 건가요? 당연하지.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다는 말이 있듯이 자네가 나에게 수십 년 만에 천륜을 되찾아주는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응당 그 보답을 해야 올바른 일 아니겠나. 그날 저는 김씨 할머니 품에 안긴 채로 엉엉 울면서 그동안 겪었던 마음고생 전부를 털어놓았습니다. 딸아이를 살리려면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필요한데 찾아간 은행마다 너무 매정하게 거절을 당했다고 말이죠.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저를 곧장 동생분께 데리고 가셨고, 동생분을 통해서 딸아이 치료비 5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지난날 제가 찾아드렸던 김씨 할머니의 동생분은 맛집으로 소문난 닭갈비집을 여럿 운영하는 알부자셨거든요. 더욱이 동생분 또한 언젠가는 저에게 은혜를 꼭 갚으리라고 마음을 먹고 계셨었기에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선뜻 쾌척해 주셨고요. 덕분에 저는 딸아이와 함께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하셨던 어머니의 가르침 덕분에 지금의 제가 존재할 수 있었다는 생각 말이에요. 돌아보면 정말로 그랬습니다. 저와 김씨 할머니가 곱고 예쁜 마음씨와 선행을 서로 나누면서 지내는 좋은 인연이 되지 않았더라면 저는 남편을 만나지도 못했을 뿐더러 동생을 잃은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일일 테니까요. 김씨 할머니 또한 제가 아니었더라면 동생분을 영원히 만나지 못한 채로 지금껏 시장 상인들에게 귀신 들린 노인네라는 천대와 멸시를 받아가며 고된 삶을 이어가고 계셨을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아무튼 그게 벌써 시간이 한참 흘러간 과거의 일이네요. 제 딸아이는 그때 수술을 잘 받은 덕분에 지금껏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저와 김씨 할머니도 뜻깊은 인연을 이어가면서 잘 지내고 있고요. 더욱이 김씨 할머니는 알면 알수록 마음씨가 바다와도 같이 넓은 분이시더라고요. 딸아이의 수술을 마치고 귀국한 제가 곧장 김씨 할머니를 찾아뵙고 빌려주셨던 돈을 갚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김씨 할머니께서 아주 멋진 대답을 해주셨거든요. 그까짓 돈은 신경 쓰지 말게. 난 말이야, 내 인생에서 자네라는 인연을 얻게 된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거든. 자네는 누가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바꾸지 않을 만치 소중한 인연이야. 허니 그까짓 돈을 갚겠다는 생각일랑 일절 하지 말고 내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보석과도 같은 인연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이어가 주시게나. 난 그거 하나면 되었어. 그날 저는 김씨 할머니에게 우리의 소중한 인연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거듭 약속드렸고, 그때 약속은 시간이 제법 흐른 지금까지도 아주 잘 지켜지고 있어요. 김씨 할머니와 저는 다른 사람이 보면 친어머니와 친딸로 생각할 정도로 아주 각별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특히 김씨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또 한 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딸아이의 수술을 마치고 옛날 통닭집을 다시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어느 날의 일이었어요. 김씨 할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시더니 밑도 끝도 없이 겨울 되기 전까지 그 시장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게를 새로 차리라면서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문도 모른 채로 김씨 할머니의 말씀대로 시장을 떠나서 다른 곳에 통닭집을 새로 오픈했는데요. 그해 겨울, 그 시장이 아주 큰 불이 나는 바람에 그동안 김씨 할머니에게 못되게 굴었던 시장 상인들이 쫄딱 망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모두가 퇴근한 오밤중에 발생한 화재였기에 사람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상가들이 모조리 전소되어 버렸거든요. 그런 소식을 들으며
저는 어쩌면 그들이 천벌을 받은 것일지도 모르겠구나 싶더라고요. 사람을 함부로 대했던 자들은 화재 때문에 꼼짝없이 패가 망신을 하게 되었지만, 사람을 소중하게 대했던 저는 김씨 할머니의 말대로 다른 곳으로 가게를 옮긴 이후로 정말이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장사가 번창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처럼 김씨 할머니는 귀신 들린 노인네가 아니라 제 인생에 둘도 없이 감사한 귀인이나 다름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귀인을 제 곁에 꽉 붙잡아 두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사연을 빌어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에 대해 저만의 해석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속담에 숨겨져 있는 참뜻은 바로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귀하게 대하라.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복받을 날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인생 험한 꼴을 면하지 못한다. 이거 아닐까요? 전 분명 그러하리라고 믿습니다. 지나온 제 인생 여정이 바로 그 증거일 테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